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제주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제주 감귤 농가에 큰 힘이 됩니다. 맛있다. 감귤 주스는 롯데 제주사랑 감귤사랑. 하영 먹고 하영 건강 없어야? 성매매 특별법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 각계에서는 찬반 여론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그런데 법률이 시행되자마자 성매매 여성들은 자신들의 차별 및 자신들을 차별하고 또 억압의 피해자로 보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죠.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작심 인터뷰에서는 양측 입장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개 변론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고려대학교 러스쿨 박경신 교수 각각 연결해서 찬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매매 특별법 합헌 주장을 한 분이죠. 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오경식 교수 연결합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성매매 이게 이제 이번 변론이 2012년 7월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진 성매매 여성 김모 씨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것을 서울 북부지법이 받아들여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건, 바로 이 사건에 관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구매 남성도 포함될지 여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시켜야 되는지가 논란이 있다. 예, 법 규정으로는 예.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지 않는데, 예. 본 사건은 성매매 여성만이 예. 신청을 했고, 그전 과거에서는 성구매 남성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지 안 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법이 좀 유연해야 되는데, 아니 사는 사람도 나쁜 거 아니에요. 예,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는 법학자가 아니라서 그건 모르지만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죠. 현재는 처벌하고 있죠. 예, 주요 쟁점 좀 여쭤볼 텐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네. 이게 성행위라는 건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이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과 규제는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하고 위험이 명백한 때만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지금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측의 입장이죠. 네네.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반대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갖고 계십니까?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합법, 불법인 경우라도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유해성으로 인정해서 예. 종사자들을 다른 직업이나 생계를 위한 보조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사회적 유해성의 전제에서 예. 성매매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것은 결정권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그래서 몇 년 전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여성을 매매의 대상이라든지 흥정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자기결정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은 자기결정권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생존권.
이런 것의 이 연관 관계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직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계를 위해서 행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인데 예. 사회적 유해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유해성 부분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생계형이든 생존권이든 이런 것들을 과연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형인지 아닌지를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생계형인지 아닌지.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강압에 의한 건지 이것이 자발적에 의한 건지도 현실적으로는 그거를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이게 만약 허용이 된다면? 특히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것을 법에 규정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죠.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풍선 효과 얘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풍선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그걸 법으로 딱 막아놓으면은 이게 은밀하게 주택가로 숨어 들어간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풍선 효과는 성판매, 성매매라는 그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이게 합법화되든 현재처럼 처벌을 하든 풍선 효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더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용을 했을 경우엔 말이죠. 허용되면 근데 이제 다른 형태로 더 확산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들 중에서도 이제 생계형이 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성매수자, 성을 사는 남성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정상이 아니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성매수를 통해서 어떤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일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국가가 예. 그 성적 소수자를 위해 가지고 예. 일종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필요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조치를 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성매매 특별법에 지금 부작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법이 예. 초기에는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과 예. 그다음에 성매매 여성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이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예. 성매매 종사자들의 보호에 대한 조치는 거의 별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현재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동시에 만든 두 법을 놓고 예. 한쪽은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보호에는 전혀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처벌에만 중점을 두고 보호에는 이 중점을 두지 않았다. 그거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성매매 특별법 합헌 주장을 하고 있는 강릉 원주대 법학과의 오경식 교수였고요. 자, 이어서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고려대 러스쿨 박경식 교수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말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문제 그리고 이 성에 있어서의 성적 자기 결정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적 자기 결정권에 자신의 성을 파는 것도 교수님은 포함된다고 보세요? 좀 국제적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유엔 인권기구 중에 유엔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협약에 우리나라도 당사국이고 그 협약을 국가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위원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해왔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3년도 유엔 여성기구 역시 성노동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유엔의 보건기구들도 전부 다 성매매 합법화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에 유럽의회도 성제공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는 결의안 통과시켰고 2013년, 2014년에 국제인권기구인 휴먼 라이츠 와치 국제사면위원회 전부 다 성매매 합법화 요구했고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 성제공자 처벌은 안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성매수자 처벌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제공자는 처벌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도 보면 제1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조항에 들어가서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도 성인이 서로 자발적으로 만나 성행위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하고 다만 그것이 외부에 표출되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 비로소 법률의 규제를 필요로 한다. 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간통제위원 결정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생계를 위해서 참 이게 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특별한 거겠습니까? 이 특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결혼, 출산과도 깊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여러 남성을 상대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 편견은 혹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낙인을 무릅쓰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이 성제공자들이 예를 들어서 강제 성매매를 당할 때 신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 이 성제공자, 이 법이 보호하려고 했던 성제공자의 인권을 더 침해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성매매 자체를 그러니까 성제공자를 처벌하게 되면 강제로 끌려가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받는 여성들이 결국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거를 허용하면은 강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쉽게 강제 성매매를 요구받는 여성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까도 이제 찬성 측 토론에서 나왔지만 강제적인 거 자발적인 거 구별하기가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생계형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우선 생계형인지 아닌지는 직접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여성이 아니요, 제가 취미로 성매매를 하겠느냐.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생계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자, 직접 조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여성에 대한 경제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경제적 상태에서 이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선택했다라는 사실 자체, 성을 팔겠다고 선택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생계를 위한 성 제공 행위는 없겠죠. 그런 논리라면. 예. 그런데 법은 또는 이 해외에 또 유엔 인권기구들 의 입장은 그렇지 않고요. 강제적 성매매와 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생계형과 비생계형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성매매는 성매매하는 여성에 대한 낙인이 이렇게 심각한데 과연 그것을 선택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또는 쾌락을 위해서 즉 비생계형이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성차별이 매우 심하죠.
그래서 그 2013년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성격차 지수 조사를 했는데 135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108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OECD 주요국 중에서 그 남성 여성 사이의 임금 격차가 37%로 OECD 주요국 중에서는 꼴찌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제공자를 처벌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낙인인데 거기에다 다시 어떤 범죄자의 낙인까지 찍어야만 보호되는 그런 어떤 그 도덕 감정이 무엇이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도 성매수자는 처벌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성매수자 처벌에 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거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점들이 있고, 그리고 자발적인 그 성매매가 이 성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성산업 안에는 강제적 성매매가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자발적인 성매매가 그런 강제적인 성매매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 성산업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성매수자 처벌은 국가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성산업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성매매 말고. 성매매를 말씀드리는 거죠. 성매매를 말씀하시는 거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사실 유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유엔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이 상황을 일반화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각국의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가 얼만큼 만연이 돼 있다든지, 혹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임금격차, 성차별 이런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 국가가 있고 적게 존재하는 국가가 있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성차별이 더 많이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적 도구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한데 성매매까지 예를 들면 인정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바로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 유럽 의회에서 2014년에 성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자만 성매수자만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바로 그런 그 성매매를 완전 합법화하면 그런 성인식에 성차별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인식을 건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시 그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는 성제공 여성을 다시 그 범죄자로 만들어서 이 경찰 법률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차별을 더 가속화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 유럽 의회의 판단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바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판시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 성산업은 강제적 성매매가 상당히 많다라고도 했고요. 그리고 성차별이 매우 극심하다라고까지 헌법재판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제공자 처벌을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매수자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죠? 다 처벌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나 또는 그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미 나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러스쿨의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밤에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린다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심거리, 타이거 우즈가 성적을 어느 정도 내느냐, 이건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마스터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요, 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데 남자 골프에서는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대회거든요.
이 전 세계에서 이 선별된 99명의 골퍼들이 출전하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상문, 노승열, ян건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 왜 관심을 받느냐 하면은 타이거 우즈가 그 성 스캔들 이후에 부침을 거듭했잖아요. 예. 네, 그러다가 그 지난 2월 이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에서 1라운드 경기 도중에 대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몸 상태와 실력을 다시 갖춘 뒤에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후로 이제 다시 드디어 이 마스터스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이 우즈 본인은 나는 준비가 됐다라고 자신감을 표시했는데 그렇게 우즈가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는 일반적인 예상을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프로야구 얘기인데 기아가 NC에 졌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잘 나가던 기아였었잖아요. 예. 6연승 달리면서 근데 NC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NC에 2연패를 당했는데 NC에게는 이 기아가 보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NC가 초반에 2연패를 부진했거든요. 근데 어제 기아를 이기면서 5연승을 기록했고요. 14안타 몰아치면서 기아를 13대5로 크게 이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좀 얘기하기가 좀 미안한데 이 예. KT만 해요. 신생팀 또 졌어요. 예? 9번 연속 지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참 미안해가지고 이거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 예, 이거 미안하지만 이게 또 기록이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제 SK에 1대2 한 점 차로 패했거든요. 예. 뭐 이길 듯 하면서 계속 지고 있는데 이 프로야구 초창기에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나거나 한 팀이 너무 지게 되면은 뭐 이 대학 동기나 아니면 서로 친한 선수들끼리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봐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요즘에는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 KT처럼 한번 약점이 노출이 되면은 상대 팀들이 오히려 약점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KT가 언제 1승을 올릴지 이것이 이제 프로야구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고요. 예. 뭐 LG는 한화를 3대2로 따돌렸고 삼성도 롯데를 4대2로 이겼습니다. 이 두산도 넥센을 이기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여자 예. 축구 대표팀 저희가 이제 어제 러시아하고 평가전 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겼어요. 그 월드컵에서도 좀 좋은 성적 기대할 수 있을까요? 월드컵에서는 이 여자 대표팀의 목표가 일단은 16강 진출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 대표팀에 이 러시아에서 뛰고 있는 박은선 선수 그리고 또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여자 축구에서 뛰고 있는 지소연 선수를 비롯해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러시아와의 평가전에 2차전이 있었는데 여자 축구 대표팀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예. 1, 2차전 모두 이겼고요. 이 조소연, 지소연 선수가 연속골을 넣었는데 경기 내용에서도 러시아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축구 소식 하나 더 알아보죠. 아시아 축구 연맹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수원 삼성 승리를 거뒀죠? 예, 이 수원 삼성이 호주의 브리즈번 로어를 3대1로 이기고 이 16강 진출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 권창훈, 서정긴, 염기훈 선수가 연속골을 넣었고요. 이변이 없는 한 이 조별리그 통과해서 16강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2588 홍대동 김수미. 나? 아니 나는 전화를 더 잘 받잖아. 나 경력자야. 미스 할매도 좋지만 대리운전 고객님 전화 받는 게 더 좋아.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2588 꽃보다 2588.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수전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명에 담으며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도박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도박 문제 심각하죠. 사실 연예인들과 관련한 도박 의혹이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도박 우리 사회 우리 생활 곳곳에 많이 침투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박 문제 전문가 이현욱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네. 도박 규제 네트워크 전 사무총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도박 문제 전문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도박 잘하세요, 우리 이현욱 변호사? 아니, 도박은 잘 못하고요. 예. 도박 규제를 잘 압니다. 예. 저는 이 도박을 저는 고스톱도 못 쳐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자 우선 안진걸 처장께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이거 예전에도 좀 다뤘었어요. 용산구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경마장이라고. 화산 경마장. 화산 경마장. 이거 학교 근처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반발도 많았잖아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그 용산의 성심 여중고 박근혜 대통령의 목욕이기도 한데 그때 이제 우리 김유록 교장 수녀님하고 함께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수녀님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는데요. 학교 앞에 230m 지점에 그리고 주택가 밀집 지역입니다. 온여대교 북단에 25개층짜리 초대형 화산 경마장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 도박장인데 지금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현재 주민들이 이제 그 사실을 4년 동안 몰랐습니다. 마사에서 철저히 숨기거든요. 그래서 708일째 반대 투쟁한 708일째 노숙농성하신 지 벌써 오늘로 443일째입니다. 주말마다 기도회 집회 이런 걸 하시고 이번에 이제 용산 섬신여중고에서 학생회가 새로 꾸려진 모양입니다. 학생 대표들도 지난주 일요일 날 제발 학교 부근의 화상 도박장은 없애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이 경마 우선 제가 이현욱 변호사께 여쭤보는데 경마가 도박은 확실합니까? 네, 그건 건전한 확실합니다. 여가 생활은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경마 마사회법에 도박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건 만약에 도박이 아니라고 하면 그 규정을 없애면 우리 검찰이 수사를 해서 판단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화상 경마장 이런 게 많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죠. 우리는 사실은 이제 특히 경마 본장은 전국에 3개 있는데 화상 경마장은 30개 있습니다. 본장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상 경마장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나라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화상 경마장 이게 그러면은 이 마사회나 이런 쪽에 수입도 대단하겠어요. 화상 경마장까지 합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죠? 주로 이제 마사회 수입의 한 70% 이상이 화상 경마장에 나오거든요. 화상 경마장은 사실 말이 뛰는 데가 아니고 스크린만 보고 배팅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텔레비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 보면서 그냥 배팅만 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노골적인 도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안 처장님 지금 노골적인 도박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은 화상 경마장 말고 다른 화산 도박장 같은 것도 있나요?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산 경마장만 30개고요. 화산 경륜장이 있고요. 경륜이 또 화산 있구나. 경정장도 있습니다. 경정이 또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화산 경마장 30개, 화산 경륜장 21개, 화산 경정장 17개. 그중에 실제 경마장은 3개, 실제 경륜장은 3개, 실제 경정장은 1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10개 이렇게 화상 도박장을 마련놓고 국가
국가가 합법적으로 도박을 이렇게 조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연예인 말씀하셨는데 그 연예인들 당연히 잘못을 처벌받아야 되죠. 우리 도박 범죄로 인해서. 근데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젠가 대구지방법원 판사가 아니 국가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부추기면서 어떻게 처벌하라고 하냐 국민을. 처벌 못한다 뭐 이렇게 하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의 논평은 처벌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둘 다 처벌해야 된다고 방침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하고 매출만 1년에 10조 원 안팎입니다. 화상 경마장하고 실제 경마장까지 합쳐가지고요. 예. 경륜장까지 해서요. 이 변호사님 혹시 말해요. 혹시 외국도 이렇게 경마, 경정, 경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뭐 공단이라든지 이 공사 쪽 이런 데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공사에서 하는 방식을 거의 다 채택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민간이 이제 한다 이거. 과거에 이제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에 국가 전매 사업으로 하다가 공기업이 하다가 이제 그냥 국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유해 산업을 국가가 하는 게 항상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 국민의 보호 의무 국가는 가지고 있는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그 위배되는 것이죠. 또 이런 특히 도박 산업은 보면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특히 도박 중독자를 굉장히 양산하거든요. 그럼 그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그 도박 중독자를 보호할 의무도 국가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공기업을 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좀 국가 역할에 좀 의문을 제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민간에다가 라이센스를 준 다음에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 감독 예를 들면 어떤? 주로 이제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갬블링 커미션이라는 그 도박 그 감시 그 도박 그 감독위원회 같은 것을 만듭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아주 멋진 이름을 가진 감독위원회가 있긴 한데 외국은 그 감독위원회의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허가권을 가진 건 기본이고 뭐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런 권한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은 사회산업 통합감독이 아주 멋있게 가지고 있지만 아무 권한이 없어요. 뭐 인허가권도 없고 뭐 수사 기소권은 당연히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공고 정도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도 하는 거고 또 구성 자체도 뭐 이걸 사행산업을 제대로 좀 합법 사행산업 불법 잘 관리하고 또 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축소하겠다. 문제가 안 생기게 하겠다. 이걸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을 대부분 좀 소관부처들 이 사행산업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있는 소관부처들의 그런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참여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추천한 사람들 참여시킴으로써 사실은 뭐 굉장히 규제를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연관돼서 더 여쭤보는 게 마카오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도박장들이 쫙 많잖아요 시내.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절대로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걸 통해서 세금도 걷고 수입도 하고 한다면 결국은 마찬가지 결과 아닌가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담배도 생각해 보시면 담배가 유해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담배는 핍니다. 그래서 이게 유해 산업의 규제 원칙이 사실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그걸 수입을 거두면서 뭐가 남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실 골병이 들거든요. 사회적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고 폐해가 적어지도록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없애기 어려우면 폐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사실은 담배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도 금연 정책을 계속 강화합니다. 계속 규제를 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도박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법 도박장을 허가해 준 이유는 원래 이유는 이걸 허가를 아예 안 해주면은 불법이 너무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면 더 많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합법으로 와서 좀 그래도 좀 덜 위험하게 제도권 내에서 이제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게 관리를 우리가 좀 해주겠다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물론 이제 세금도 좀 걷고 뭐 이런 건데 그거를 합법을 하면서 사실은 불법처럼 운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라이센스만 받았다고 합법이 아닌 겁니다. 내용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영장을 만약 허가를 해주면 그걸 사람이 안 죽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근데 만약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수영장인데 사람이 막 죽어나간다. 그거는 그 허가만 있다고 오케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합법적인 사행산업이라는 건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로 그 허가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에 가지 마라고 사실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전하게 관리를 안 해요. 그 안전하게 관리 시스템이 없어요. 매출만 올리고 드라이버를 막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생활 밀집 공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바로 보이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악랄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활 공간에 특히 애들 보는 데 앞에서는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원래 애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애들한테 부끄러운 짓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애들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애들 부드럽게 보이는 코앞에서 정말 애들 부끄러운 짓 하겠다라는 거고 규제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몰래 말이죠. 기습적으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그게 그 건물이 아주 멋진 건물 올려서 저거 무슨 건물이 되려나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박장 한다는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이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아유,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화상경마라는 게 도박 중독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독성이 더 심하게 된 이유가 접근성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기 편한 곳에 있으니까. 그 인터넷 도박이 흥행하는 이유도 접근성이거든요. 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화상경마장의 도박 그 중독률은 이용객의 거의 한 70% 75% 정도라고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까? 저기 본 경마장, 과천 경마장만 해도 이렇게 들판에 있잖아요. 푸른 들판에 있고 이렇게 마치 여가 같은 느낌이 일부 있습니다. 그 공원에. 근데 화상 경마장은 가보신 분은 다 알고 화상 경마장 지나가 보신 분들 다 알아요. 서울에만 10개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6시에 이제 돈 잃고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침 6시? 아니 저녁 6시쯤에 끝나고 6시. 절망이 가득한 표정. 막 욕설, 앞에 술판, 뭐 그리고 막 누워 있는 사람, 막 이런 그 돈 잃고 그 막 욕하고 막 이런 게 정말 난무하거든요. 규정도 안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스크린만 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70%가 넘는 사람 중독자다 이런 추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현욱 변호사 열변을 토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일면 우리 라스베가스 도박도시 라스베가스 이렇게 잘 아신 사막 한복판에 일반인들은 가기 어렵게 어린이들 가기 어렵게 이렇게 보기 어려운 데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심에만 전국에 68개의 화상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이 있고 본 경마장까지 해가지고 무려 11조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민 돈이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가가 나서 오히려 도박을 부추기고 있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상경마, 도박 중독의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현욱 변호사께 여쭤보는데 도박 중독 수치가 이게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편인가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상통합감독위원회를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조사했을 때는 이제 5.4% 정도 도박 중독 유병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선진국에서 이제 전국에 뭐 카지노 쫙 깔려 있는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런 뭐 호주 같은 선진국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낮은 데는 0.78%까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좀 높은 데도 2%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5.4%니까 선진국에서 뭐 2배, 많게는 한 5배 높은 겁니다. 굉장히 높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게 폐해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카드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카드를 해가지고 본인이 좀 어느 정도 그걸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또 과도하게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이런 걸 좀 제어하고 그런 걸 하자고 하는데 이미 그걸 도입하자는 논의가 2008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계속 그걸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하고 소관부처에서 각 사행산업을 소관하는 부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사회 같으면 농림부가 되고 가장 세게 반대합니다. 전자카드 사실은 독일 같은 데서 전국 단위로 그 카지노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면서 도박 중독 유병률이 아주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급격히 낮아졌고 1%대 아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우리는 증명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걸 효과적으로 잘 적용하면은 우리가 부작용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사실 부작용만 없으면 우리가 뭐 도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작용만 없으면 그래도 좀 뭐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좀 가서 즐겨라. 사실 그렇게 우리가 중독성만 없고 그러면 부작용 없으면 우리가 좀 모른 척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끔 가가지고 그냥 정말 하면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 진짜 1% 밑으로 떨어지면 그래 뭐 레저라고 하는데 그래 그럼 놀이로 그냥 우리가 좀 그래 뭐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데 못하게 막아야 되냐. 뭐 대신 우리 부작용 없으면
모른 척 해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부작용 정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거든요. 그래도 관리하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요. 소방부처에서는 진짜 너무 그 사행산업 왜 그 매출을 너무 걱정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제 국민들이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망가지는 건 걱정 안 하시고 사행산 매출 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국가가 할 일인가. 그래서 지금 도박 중독자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숫자가 250만 명 안팎입니다. 많게는 27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를 5,500만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쯤인데 5% 정도. 그 성인으로만 하니까 이제 아까 전에 그 그렇죠. 성인으로만 해야 성인으로 해서 한국 시는 5.4%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도 한 200만 명이 넘는 거죠. 매우 심각하고 이제 자꾸 마사요 농림부에서는 화상경마장이 레저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논의응원실에서 했는데 우리 리서치하고 한 80%는 도박이라고 이제 인식하고 있고 카지노 다음으로 심각하다 화상경마장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법 아까 지금 이제 이현욱 변호사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에 생긴 거거든요. 시민단체라든지 종교단체 주장을 해서 이 사감이가 너무 고란이 약해서 문제인데 그 사행산업통합감독법에도 화상경마장은 사행산업이 딱 못 박아져 있습니다. 즉 도박산업인데 다만 합법 도박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계속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공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행산업을 양성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고 근데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화상경마장을 소개하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 속담이 아주 최근에 생긴 최근에 생긴 건데 그 정도로 근데 있잖아요. 안진걸 처장님이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진짜처럼 들려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속담. 이게 통용되는 속담이 경마 팬들이 저희들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고 합니다. 반대 투쟁하시는데 고생 많은데 나는 중독자인데 반대하는 게 맞다고. 특히 주택가 학교 앞에 이건 자기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그 속담을 말해주고 하시더라고요. 경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싫어하는 놈이 사람이 있으면 살짝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도박은 돈을 딸 수가 없거든요. 설계 자체가. 그렇죠. 아니 그 돈을 당연히 따게끔 되면은 그거는 도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복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복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강원랜드 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빼고요. 그냥 아까 말한 그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하고 화상으로만 매출이 11조가 넘어요. 아유 강원랜드도요. 저도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그 자동차 막혀서 돈이 해가지고 뭐 폐인 되신 분도 엄청 많다고. 예, 맞습니다. 이현욱 변호사님 강원랜드 전문가십니다. 많으시고 거기에 이제 또 대부업자들도 많이 활동하시고 그 대부업자들도 돈 빌려주다가 도박해서 도박 중독 돼서 망한 사람도 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뭐 화상경마장 그 원수 데려간다고 하는데 강원랜드에서 가서 이제 전 재산 날리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거기 자기 처음 데려간 사람들 원수로 생각하죠.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도박 피해자 모임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시는데요. 뭐 몇백억씩 날리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기 이 변호사님 해보셨어요 도박? 뭐 약한 도박. 약한 도박.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해도 이게 빠지질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해도 할 줄도 모르고 해도 빠지질 않아요. 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간 중에 한 5%에서 10% 정도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도박에 취약하다는 게 사실 모험을 즐기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그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 한 우리 집단에서 5%에서 10% 있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에너지가 진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개척정신으로 그것도 되고 뭐 새로운 뭐 사업도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실은 또 이제 새로운 지평을 또 열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이 또 이 도박에도 또 취약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오지에서 이렇게 저 복지 운동을 하시는 한비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강원랜드 가가지고 1년에 100명 가까이가 자살하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못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할 지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다만 근데 진짜 불법으로 빠진 것보다 합법으로 관리 안 해야 된다면 가급적이면 아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럼요. 심지어는 어른들도 가기 어려운 곳에 둬서 이걸 격리 고립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농림부하고 마사야가 앞장서서 주택가에 학교 앞에 세운다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야, 이 변호사님 말씀을 너무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대. 진짜 말씀을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방송은 전달력인데 실력도 있으시면 전달력도 아주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4월 5일 도박 추방의 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 도박 문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도박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이현욱 변호사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선수금 제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혜택. 오직 쉐보레에서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